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 배운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LSTM을 배웠고, 사실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그 이제 Recurrent Neural Network이나 LSTM에서 그 어텐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는데, 그 어텐션을 조금 다시 이제 한번 보고 이제 조금 뭐 마지막 그 마무리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보면은 이제 그 RNA는 끝나고 오늘 그리고 트랜스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RNA 스트럭처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인풋이 네, 인풋이 예를 들어 어제 한 그 이그샘플에서 보면은 이히 리베 머신 러닝이었고요. 근데 이게 그 인코더죠. 그다음에 디코더를 보면은 디코더가 어, I love machine learning 이제 이런 식으로 디코딩 돼서 이제 나가는 거였었고요. 그러면 이제 인코더의 그 히든을 저희들이 이제 H1, H2, H3라고 하고요. 디코더의 히든을 구별하기 위해서 S1, S2, S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를 보면은 사실은 H3가 인풋 시퀀스의 모든 정보를 다 요약해서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타겟 시퀀스로 이제 디코딩이 되는 스트럭처였었는데 그것보다는 왜 그럼 마지막 그 히든 벡터만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벡터만 이용하는 게 베스트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머신 트랜슬레이션 문제를 보면은 타겟 시퀀스하고 인풋 시퀀스를 봤을 때 각각의 토큰들이 얼라인이 보통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I는 이희와 love는 리베와 ML은 ML과 이렇게 이제 얼라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 모델링에 그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없는가라는 것이 이제 그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S1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I라는 거를 갖다가 제너레이트 하기 위한 디코더의 히든 S1은 그러면 이제 인풋 그러니까 인코더의 히든들을 갖다가 다 고려를 해야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S1이 H1, H2, H3를 얼마만큼 어텐드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는 이제 알파 11, 알파 12, 알파 13 라는 이제 값이 뭔가 잘 계산이 돼야 되고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라면 알파 11이 굉장히 1에 가까운 값이고 알파 12, 알파 3는 굉장히 0에 가까운 값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I라는 토큰을 디코딩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어텐션에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S1에 이제 들어가는 인풋을 이제 C1, 그다음에 S2에 들어가는 거 C2, S3에 들어가는 거 C3라고 하면은 이제 뭐 C1은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고 S2에 들어가는 거는 C2라는 인풋도 있지만 또 전에 그 바로 전에 발생된 generate 된 그 아웃풋도 이제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C 한번 2를 볼까요? 그럼 C2는 이제는 알파 21 H1 플러스 알파 22 H2 플러스 알파 23 H3 이제 이렇게 그 인코더 히든들의 컨벡스 썸으로 표현이 될 테고 각각의 알파 값들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파를 계산하기 위해서
알파 t 프라임 값은 사실은 이거는 softmax 그리고 이 얼라인먼트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그 얼라인먼트 스코어 값이 softmax 펑션을 갖다가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얼라인먼트 스코어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은 작은 사이즈의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아웃풋은 TT 프라임이 나오는 거고요.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이 인코더의 대상이 되는 HT 프라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다음에 ST가 들어가면 좋지만 ST는 아직 계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ST-1은 값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가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계산해주고 이 얼라이먼트 스코어가 소프트맥스 펑션을 거쳐서 어텐션 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라이먼트 모델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동시에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에라는 뭐 그대로 마찬가지로 파이널 아웃풋을 가지고 에라를 계산해서 백프랍을 통해서 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이제 RNA 인코더 디코더에서 우리가 어텐션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텐션이라는 거는 어떤 노드가 또 다른 노드에 얼마만큼 더 집중을 해서 거기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어텐션 없이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성능이 좋다고 이미 엠피리컬하게 2015년도에 논문에서 그 발표가 됐고 뭐 그 이후에 어텐션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어텐션은 더 붐이 일어났죠. 네. 뭐, 그 정도 이제 우리가 어텐션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뭐 비주얼 어텐션도 잠깐 한번 본 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비주얼 어텐션은 주로 이제 캡션 제너레이션 쪽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캡션 제너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이러한 문제입니다. 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외부 뭐 워크숍에 가갖고 1시간 반 정도 그 마지막 시간대 강연을 하고 와서 이미 지금 오늘은 강의하기 전에 1시간 반을 막 큰 소리로 계속 떠들다가 와서 목소리가 좀 벌써 좀 잘 안 나옵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오후 늦게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론 뭐 조금 젖기는 했지만은 어차피 젖을 각오를 하고 나갔다 온 거라서 그래서 그 저기 운동화나 신발 안 신고 오늘은 그 뭐죠? 크락스인가요? 있잖아요. 그 저기 그 슬리퍼 같은 거 그거 신고 그냥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럼 뭐 아무리 젖어도 뭐 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날은 보통 운동화 신고 나가면은 거의 10중 8구 그냥 양말이 금방 다 젖어가지고 뭐 회의하는데도 앉아 있을 때도 뭐 그냥 막 젖은 양말 상태로 막 앉아 있고 막 그래야 되죠. 자, 이제 그 캡션 제너레이션 문제를 보면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새니까 원래 이제 기존의 그냥 뉴럴 네트워크는 클래시파이어라면 bird라고 이제 그냥 답을 하면은 되겠지만은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그러면 어떤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 인풋 이미지를 설명하는 이런 문장이 아웃풋으로 이제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장이 이제 나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a bird flying over a body of water라는 그 이제 문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워드 제너레이션이 되는 이미 뭐 이제 이 정도는 뭐 사실은 지금은 뭐 훨씬 더 어려운 일들도 하고
이 반대 방향은 훨씬 더 어렵거든요. 이 방향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인풋이 a bird flying over a body of water라는 이 텍스트 인풋을 주면은 그림이 나오는 게 원래 되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제너러티브 모델 강의할 때 하여튼 10년 중반 때 이런 이제 테크닉이 많이 이제 파퓰러 해주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지금 현재 이 방향은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잘 된다. 근데 그 반대 방향은 훨씬 힘들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거는 힘들다.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금 흐른 거죠. 반대 방향도 지금은 식은 죽 먹기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오른쪽과 같은 프롬프트를 그냥 뭐 제미나이고 챗GPT한테 주면은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뭐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제 반대쪽은 되게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그 정도는 되는 거고요. 제가 심지어 2010년 중반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반대쪽 방향도 뭐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만 먼 미래가 되면은 어떠한 뭐 이런 텍스트를 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비디오가 제너레이트 될 수도 있다. 그 이제 제가 2010년 중반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드라마 같은 거를 굳이 안 만들고 그냥 그 드라마에 이제 어떤 드라마를 뭐 만들고 싶은지 그 내용을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은 뭐 영화가 한 편 만들어진다든지 이제 그러한 것이 제너러티브 모델로 가능해질 거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언제 가능해질지는 저도 잘 몰랐었고 야, 그러려면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뭐 당연히 제너러티브 모델이 그런 방향으로 가겠지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뭐 유튜브에 보면은 AI가 만든 그런 숏폼들도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럼 뭐가 가능해질까? 이제는 뭐 별로 그냥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냥 금방 가능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요새는 이제 저는 뭐가 가능해질지 그건 이제 뭐 예측하기도 이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캡션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일단 인풋 이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델이. 그러려면은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이미지의 이제 피처들을 찾죠. 이게 이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그런 이제 이미지 피처들입니다. 네, 피처 맵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피처 맵이 어떤 시퀀스를 이제 이루고 있는 거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미지 피처들의 시퀀스를 LSTM을 통과시켜서 텍스트 시퀀스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지 피처 시퀀스를 텍스트 시퀀스로 그러니까 이것도 뭐 트랜슬레이션이죠. 뭐 꼭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게 뭐 한국어를 영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를 텍스트로 하는 것도 다 트랜슬레이션인데 그냥 디렉틀리 로우 이미지를 텍스트로 트랜슬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로우 이미지에서 CNN을 통해서 피처 맵을 얻고 그 피처 맵들의 시퀀스를 LSTM을 통과시키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attention까지 앞에서 설명한 attention까지 넣어서 그거를 이제 텍스트 시퀀스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NN과 LSTM 두 개를 같이 다 쓴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인코더는 이제 CNN이에요. 그러면은 어, 이제 그 이 CNN이 비디멘저널 피처 벡터를 갖다가 얻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그 텐서가 L1 by L2 by D예요. 이 얘기는 이제 그 피처 맵의 사이즈가 L1 by L2 그 다음에 채널이 D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L1하고 L2를 갖다 한쪽 코디네이트에 다 집어넣고 하면은 이제 L by D가 되겠고 그러면은 D 디멘저널 피처 벡터가 L개만큼 있는 거예요. 그 L이 바로 이제 어떤 D 디멘저널 피처 벡터의 시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처 맵으로부터 L by D 그 이 디디멘저널 피처의 시퀀스로 변환을 해주고 뭐 이제 이거를 그냥 그 RNN, 어텐션 모듈까지 해서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풋은 이 A1, AL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아웃풋은 아까 그 텍스트 토큰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example을 보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뭐 요게 이제 인풋 이미지예요. 그러면은 이 캡션 제너레이션 모델이 이제 아웃풋으로 텍스트를 어떤 걸 내냐 그러면 woman is throwing a frisbee in a park라는 게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프리스비는 어떤 인풋의 어떤 파트의 어텐드를 주로 많이 했는지 어텐션 맵을 갖다가 그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트는 프리스비는 그러니까 이제 attention은 뭔가 어떤 그 explainability랑도 좀 관련이 있게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스비가 뭐 때문에 나왔느냐 인풋에서. 그러니까 프리스비라는 단어가 그러면 어떤 그 인풋 피처 거기에 이제 attention들이 다 계산이 되니까 그 attention 값이 높은 거죠. 그래서 attention 값이 높은 게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도 a dog is standing on a hardwood floor인데 뭐 dog 그러면은 이제 이 dog의 이제 이렇게 attention 맵들이 아주 이제 잘 된 케이스들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고요. 뭐 100% 항상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잘 안 된 케이스들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잘 된 케이스만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거를 우리가 이제 이미지 캡션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RNN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제 뭐 질문, RNN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자, 그럼 이제 트랜스포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제 볼 텐데요. 혹시 뭐 트랜스포머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보신 적이 있는 분 계세요? 음. 이 트랜스포머란 말은 워낙 지금 뭐 많이 들어봐서 뭐 지금 뭐 다 트랜스포머 시대라고 하니까 트랜스포머는 많이 들어봐서 왠지 모르게 그냥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익숙하지만 뭐 그럼 트랜스포머는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동작 원리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제가 지금 오늘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강의를 했던 거는 이제 주로 그 제약회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처음에 몇 개의 이그샘플이 다 그 드럭 디자인과 관련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예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 드럭 디자인에 이제 그 트랜스포머도 지금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 라고만 그리고 그냥 저는 사실은 뭐 바이오 쪽의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AI가 어디서 엄청난 임팩트를 줄 거냐. 저는 가장 큰 데가 드럭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이런 무슨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이 저는 AI가 가장 커다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면은 이제 제약회사랑 일을 하는 것이 뭐 저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제약회사 같은 데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제약회사랑 같이 뭐 제품을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같이 연구는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약회사에 있는 이제 연구원들을 제가 이제 많이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뭔가 바이오 쪽 도메인이 굉장히 커다란 마켓이고요. 또 하나는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한 두 개 정도를 뽑으려면 저는 바이오와 로봇이 그러니까 AI 자체를 연구하는 거는 그렇게 대다수가 뭐 많이 그 뭐죠? 그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이제 소수만 하더라도 충분하고 정말 커다란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저는 바이오나 로봇 쪽.
물론 아주 그 극소수의 그 LLM을 연구하는 이제 소수의 뭐 연구자들이 지금 큰 뭐 연봉을 받고 막 옮기고 뭐 하는데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LLM이나 연구를 할 걸. 이제 LLM은 그냥 어 예전에 제 생각은 아 그거는 뭐 그냥 저는 제 눈에는 뭐 그게 그렇게 막 인터레스팅한 연구를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얘 연구라기보다는 그냥 엔지니어링이지 뭐 에이, 그게 무슨 거기 연구할 만한 게 있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대다수는 다 LLM을 연구를 합니다. 옛날에 무슨 이론을 연구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LLM과 관련된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뭐 지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트렌드니까. 그렇고요. 근데 뭐 LLM 자체를 연구를 했으면은 또 뭐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었겠지만은 이제 뭐 저야 이제 이미 그건 지난 거고 그냥 각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갖다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논문은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 논문을 나는 읽어본 적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논문을 읽어본 적은 있나요? 아니, 만약에 그냥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은 논문을 읽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연구소에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논문을 조금 먹겠지만 뭐 이 논문은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봐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강의를 먼저 듣고 읽으면은 이제 훨씬 더 논문을 좀 부드럽게 읽을 수 있고요. 논문에는 트랜스포머 제목에는 트랜스포머라는 말도 안 나오죠. 그냥 attention is all you need. attention이야말로 네가 필요한 모든 거다. 즉 무슨 얘기냐?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는 모델은 CNN도 가능하고 RNN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attention 기반의 모델도 있는데 CNN, RNN 전부 필요 없어요. 그냥 어텐션만 가지고서 우리는 시퀀스 데이터를 충분히 잘 다룰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래서 이제 이거랑 비슷한 제목이 그 뒤에 이제 또 종종 한 몇 번은 또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텐션이 아니라 이제 어텐션 대신에 이제 자기가 뭔가 개발한 그런 단어를 테크닉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All you need는 이제 그대로 항상 있고요. 예. 자, 지금 여기 이 논문은 구글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논문의 저자는 보면 8명이죠. 2017년도에 뉴립스에서 발표가 됐고요. 그럼 이 8명은 이 논문을 발표한 이후에 각자 그러면 아직도 구글에 있는가? 아니면 딴 데 갔는가? 몇 년 뒤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누가? 그럼 도대체 이 저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몇 년, 그러니까 2017년에 발표되고 한 뭐 2020년, 21년쯤에 조사를 했는데 한 명 빼고 다 나머지는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스타트업을 갖다가 어, 그 지금 유명한 스타트업 LLM 관련된 스타트업 중에 뭐가 있죠? 아마 그 제가 지금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몇 개 대표적으로 LLM 관련된 스타트업이 있는데 아마 고메스인가 이 친구가 그 스타트업을 갖다가 만든 친구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스타트업을 또 크게 만들어서 성공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구글이 아닌 다른 이제 회사로 가고 그래서 한 명이 누군가 한 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에 조직이 구글 리서치가 있고 구글 브레인이 있고 지금은 아마 통합돼 있을 겁니다. 네. 이 구글 브레인은 굉장히 좀 약간 한시적인 프로젝트였었는데 에, 이제 하나로 아마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구글 브레인하고 구글 리서치하고 그다음 이제 딥마인드 아마 세 개를 다 합쳐서 하나로 통합을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셀프 어텐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이제 어텐션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특히 이제 트랜스포머의 이제 아주 핵심 모듈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테크닉인데요.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바가 뭐냐? 왜 셀프 어텐션 테크닉을 갖다가 쓰게 됐는지 사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 가지를 보면은 레이어당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적으면 좋겠죠. 레이어당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레이어당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개 모델을 갖다가 비교를 할 때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병렬화가 가능한지. 네? 그리고 시퀀셜 오퍼레이션은 최소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많은 것들이 병렬화가 되면 될수록 좋은 겁니다. 현재 시대에는. 그 다음에 long term dependency를 이제 우리가 그 얼마나 잘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지.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비교해 놓은 거를 보면은 셀프 어텐션하고 그냥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만 잠깐 한번 보면은 complexity per layer를 보죠 한번. 그러면 지금 n이 시퀀스 랭스고요. D는 이제 디멘전이죠. K는 커널 사이즈. 그러면은 complexity per layer를 보면은 셀프 어텐션은 n 스퀘어 D 컴플렉시티가 늘어나고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n d 스퀘어. 보통 이제 시퀀스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거의 제곱만큼의 컴플렉시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컴플렉시티 per layer를 보면은 사실은 셀프 어텐션이 리커런트보다는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시퀀스 길이의 제곱만큼으로 컴플렉시티가 늘어나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의 가장 커다란 단점 중에 하나예요. n 스퀘어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이제 이 뭐 이 GPT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토큰 랭스를 굉장히 제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점 자꾸 이제 늘어나서 조금 더 토큰 랭스들이 이제 늘어났는데 초반에 자꾸 더 제한을 했던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n 스퀘어의 그 컴플렉시티가 비례를 하기 때문이요. 그다음에 이제 시퀀셜 오퍼레이션은 뭐 이거는 그냥 컨스탄트예요. 시퀀스 랭스랑도 상관없고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시퀀셜하게 오퍼레이션 하기 때문에 시퀀스 랭스만큼 컴플렉시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패스 랭스라는 거는 그러면 길이가 n인 시퀀스의 어떤 디펜던시를 보기 위해서 얼마만큼 트래블링을 갖다 해야 되느냐. 이거는 당연히 리커런트는 시퀀셜 하니까 n만큼을 트래블링 해야 되지만 셀프 텐션은 그냥 이 시퀀스 길이랑 상관없습니다. 이 디펜던시를 보기 위해서는 한 방에 그냥 빵 봐서 이것도 컨스탄트예요. 시퀀스 길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하면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머를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sequential operation이나 maximum path length는 self attention이 benefit이 있고요. complexity per layer는 recurrent neural network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단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머 모델도 인코더 디코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RNN 그 인코더 디코더도 스트럭처를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델들이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를 갖는데 왜 그런 어 그 아키텍처를 채택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세요? 인코더 디코더? 어떻게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냥 그게 유행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인코더라는 거는 뭔가 어떤 시멘틱 스페이스로 임베딩을 갖다가 시켜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인풋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인코더예요. 그럼 먼저 의미를 파악하고 의미가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 뭐 번역을 하든 예측을 하든 뭔가 제너레이션을 하든 그럴 거 아니에요.
먼저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인코더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 뭐 번역이냐, 예측이냐, 그냥 제너레이션이냐, 이제 그런 원하는 아웃풋으로 다시 내주는 것이 디코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가 그렇게 인코더, 디코더. 그리고 인코더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모델 입장에서 내가 인풋 데이터의 의미를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느냐가 번역도 잘하고 예측도 잘하고 그러려면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제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이 인코더 디코더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그림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이 모델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요것이 인코더고요. 요것이 디코더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뭐 이렇게 되죠. 인풋 임베딩을 거쳐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거치고 멀티헤드 어텐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키 커넥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이거는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거치고 또 스키 커넥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고 이러한 모듈을 n분만큼 또 이렇게 쭉 쌓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여기서 그 인코더에서 나온 애가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디코더에서 나오네. 그래서 이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에는 이제 항상 인풋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갑니다. 네. 이 세 개가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설명하겠지만 query, key, value라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세 개가 하나는 query, 하나는 key, 하나는 value. 자, 이제 먼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보고요. 그다음에 뭐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제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적용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제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이 트랜스포머를 좀 더 스케일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린포머를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rmutation invariant neural network이라는 게 뭔지 왜 이런 게 또 우리한테는 필요한지 그럼 이제 permutation invariant neural network으로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할 때 어떤 모델이 유명한가? 이제 그 set transformer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2019년도에 발표가 됐고 지금 아마 한 1800, 1900번 정도 인용이 된 이제 유명한 모델이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데 쓰이더라고요. 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도 주로 많이 쓰인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 하여튼 이제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뭔지.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뭐 BERT.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쓰는 거에 대표적으로 이제 인코더의 대표적인 게 이제 BERT라는 모델이 있고, 뭐 BERT는 뭐 랭귀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 시퀀스 쪽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세서미 스트리트에 나오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엘모를 원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는 제 사무실에 엘모가 항상 있었어요. 한 20년 가까이 엘모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서울에도 갖고 왔다가 서울에서 몇 번 이사하다가 너무 더러워져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빨간색 있죠. 빨간색이 이제 엘모고 버트는 좀 약간 이렇게 노란색 얼굴에 모자 쓴 애가 아마 버트인가 그렇고 쿠키 몬스터는 이제 파란색 커다란 이고 여러분들은 세스미 스트리트 그렇게 많이 안 봐서 잘 빅버드가 주인공 맞습니다. 이렇게 노란 커다란 새가 이제 빅버드가 주인공이고요.
엘모, 버트, 쿠키몬스터는 이제 옆에 있는 딸아지들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잘하시네요. 빅버드가 주인공이고요. 지금은 별로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제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걸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만이라는 예, 맞습니다. 엘모.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는 얘였어요. 오래간만에 엘모를 보네요. 예. 제가 저랑 같이 있던 엘모가 어디에 갔는지 이제 너무 더러워져서 없어졌는데 제가 하여튼 몇 번의 이사를 거치면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룡이 그거는 이제 세서미 스트리트 아니라 이제 공룡인 캐릭터가 있는 또 애들이 많이 보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인형 쓰고 나왔어. 애니메이션이죠. 바니라는 게 있었는데 그냥 제 기억에는 예전에 제 아들이 그거를 되게 엄청 좋아해서 그것만 틀어주면은 항상 그냥 조용했어요. 보통 애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틀어주면. 근데 이제 그때는 이런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이제 오로지 그 비디오 테이프밖에는 없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제 어디 책상 옆에는 다 버렸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비디오 테이프 이제 이렇게 틀어주면은 또 조용하고. 유치원에 가서도 막 울면은 이제 아마 거기서 그거 틀어주면은 이제 그거 열심히 막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잠깐 보죠. 그래서 이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보면은 아키텍처가 일단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고요. 중요한 모듈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 멀티 헤드 어텐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는데 RNN, 그러니까 리커런트 커넥션이 있는 RNN, 컨볼루션 레이어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오로지 어텐션 그리고 그냥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왜 트랜스포머를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냐 그러면 이제 어텐션이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는데 상당히 좋은 툴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병렬화가 상당 부분 병렬화가 쉽게 되기 때문에 이제 라지 모델로 갈 수 있는 발판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어?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는 제가 그냥 뭔가 그림으로 설명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빈 페이지가 있었나 보네요. 하도 오래간만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뭐를 설명했는지 이거를 만들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제 시퀀스면은 이제 이렇게 토큰들이 쭉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어떤 우리가 컨텍스트를 파악한다는 거는 이 토큰들 사이에 디펜던시를 갖다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RNN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그냥 시퀀셜하게 죠 RNN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해갖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디펜던시가 모델링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얘 입장에서는 앞에 것들이 다 뭔가 이제 어떤 프로세싱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내 차례가 되면 이제 나 이제 계산을 하는 이제 그런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지 말자. 그러면 이제 어텐션의 기본적인 철학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자는 거죠. 순서, 뭐, 세컨션을 기다리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 자,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얘네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한 방에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아까 어텐션도 다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뭐 얘 입장에서는 그럼 나도 그냥 독립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각각 개별적으로. 그래서 뭔가 이제 이 디펜던시를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철학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병렬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각각이.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보라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나 자신이 쿼리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쿼리가 돼가지고 그러면 각각 토큰에 있는 그 값들이 밸류가 되는 거죠. 각각 이제 밸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라는 거는 갖고 있는 값들. 그 다음에 키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각각의 이 노드별로 또한 얘네들이 키가 되기도 하는데 키는 사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뭐 이 경우는 그대로 그냥 그 벡터를 키로도 사용을 하지만은 만약에 쿼리 키 밸류라는 개념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혹시 쿼리 키 밸류가 뭔지는 잘 알고 계시나요?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뭐 데이터베이스,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쿼리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많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진들을 갖다가 이제 저장을 해놨다. 데이터베이스에. 그럼 이제 이렇게 여기 사진들이 쭉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이라는 건 어떤 내용 아니에요. 그 사진은. 그러니까 사진이 바로 사진들은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저장돼 있는 그 값들 자체가 이제 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 사진을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인덱싱을 갖다가 해놨어요. 그럼 이제 사진 하나하나가 뭐 어떤 파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진마다 뭐 이거는 이제 파일 이름이 있겠죠. 이거는 뭐 xxx.jpg, 이거는 yyyy.jpg, 그다음에 이거는 zzz.jpg, 뭐 이렇게 이제 파일 이름이 있잖아요. 이게 그 파일 이름이 이제 뭔가 키가 되는 거예요. 파일 네임이 키. 그럼 이제 우리가 뭔가 사진을 검색해 갖고 올 때 쿼리는 나 사진 XXX를 갖다가 찾고 싶으면 그럼 이제 얘가 쿼리를 XXX로 주는 거죠. 타이핑을 해서 그럼 이제 얘가 나는 어떤 거랑 매치가 되는지 키들을 쭉 다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제일 일치를 하네. 그러면 그 밸류를 쑥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사진이. 이게 이제 그 쿼리 키 밸류의 이제 일반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 그 토큰에서는 그냥 그 벡터 자체가 쿼리도 됐다가 키도 됐다가 밸류도 됐다가 이제 뭐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쿼리 키 밸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텐션은 제각기 얘가 이제 나를 얘 보라색이 쿼리 나 자신을 쿼리로 해갖고 나 이외의 모든 애들이 다 키 밸류라고 생각하고 다 이제 내가 그러면 얼마만큼 어텐드를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큰하고 토큰이 다 벡터 아니에요? 걔네들 벡터 간에 뭔가 좀 비슷하면은 그러면은 어텐션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 안 비슷하면 낮아지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이제 보시고 이제 우리가 시퀀스 데이터를 아이고 예를 들어 이제 뭐 타임 시리즈라든지 이제 시퀀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이런 시퀀스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예를 들어 이제 윈도잉을 하죠. 이렇게 윈도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는 그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인풋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게끔. 또 이렇게 이제 윈도잉을 옆으로 슬라이딩 시켜서 거기서 안에 들어간 값을 또다시 next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인풋 시퀀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 이제 로컬하게 이제 디펜던시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궁극적으로 얘는 이제 한 이 정도의 그 어떤 디펜던스를 쭉 고려를 하게 되는 거. 뭐 아래는 당연히 LSTM이나 아래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네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MLP, CNN, RNN, 트랜스포머 다 시퀀스 데이터를 핸들링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제일 좋은 모델은 트랜스포머고요. 그 다음이 이제 LSTM, 그 다음이 CNN, MLP가 이제 제일 떨어지는데 사실 제일 간단하니까 이제 가끔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할 때는 뭐 못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할 수는 있죠. 네. 아, 그래서 잠깐 요까지 하고 이제 나 프로덕트 어텐션부터 잠깐 브레이크를 갖고 나 프로덕트 어텐션부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브레이크를 갖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또 다 준비들 되셨나요? 네, 이제 the product attention이 뭔지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저장된 공간이 있어요. 먼저 시퀀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저장된 그 값들이 이제 value가 뭐 v1, v2부터 vt라는 value들이 저장이 돼 있고 그 각각 저장된 애들에 해당되는 키가 k1, k2, kt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떤 쿼리 QI를 갖다가 줬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러면 이 쿼리가 이제 이 각각의 키들을 봅니다. 내가 얘네들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그래서 그 관련된 거에 비례해서 밸류들 값의 썸을 가지고 온 거. 그러니까 그렇죠? 뭐 V1은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오고 V2는 얼마만큼, V3는 얼마만큼 그 해당되는 이제 이 코이피션트가 보면은 쿼리와 키, 쿼리 QI와 키 KJ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는 거를 the product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쿼리하고 키가 이제 비슷한 벡터, 그러니까 방향이 비슷하죠. 그러면은 이제 the product 값이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그 비슷한 정도를 나 프로덕트를 보고 이 코이피션트는 다 더하면 1이고 뭔가 이제 probability의 개념을 갖기 위해서 0에서 1 사이고 다 더하면 1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softmax를 softmax로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프로덕트를 다 하고 쿼리가 모든 키들과의 나 프로덕트를 다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거치면 그 어텐션 웨이트들이 다 계산이 되고요. 그 웨이트에 의해서 각각 밸류들을 그 해당되는 웨이트를 곱해서 썸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은 셀프 어텐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쿼리 키 밸류가 하나의 같은 시퀀스에서 다 오는 거를 셀프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인풋 시퀀스가 있어요. 이렇게 인풋 시퀀스가. 그러면 이 각각의 토큰들이 벡터가 그냥 쿼리도 되고 키도 되고 밸류도 다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내 인풋 시퀀스면 나 자신에서 일단 인풋 시퀀스 간의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서로 서로 이렇게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어? 아이고. 관련성들을 다 보기 위해서. 그러면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는 인풋 시퀀스 X1부터 XT까지 인풋 시퀀스가 들어가면 아웃풋 시퀀스가 나오는데 이 아웃풋 시퀀스의 특정한 벡터 yi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x들의 weighted sum이죠. 근데 그 weight은 바로 the product attention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는 뭐 쿼리 키 밸류가 다 x니까 xi 트랜스포즈 xj가
wij 때 xi 트랜스포즈 xj 다 프로덕트를 해주고 softmax를 갖다가 해줘. 쉽죠? 자,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 셀프 텐션 시퀀스를 시퀀스로 바꿔주는데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 그럼 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시퀀스 들어가서 또 그냥 시퀀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웃풋 시퀀스는 뭐가 더 좋아진 거겠어요? 그럼 뭐 이렇게 아니 오퍼레이션은 뭐 대충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지만 도대체 셀프 어텐션을 한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지가 그렇게까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죠. 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음,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눈이 와요. 이거 옛날에 저기 맹구가 하던 대사입니다. 아시죠? 그 봉숭아 학당의 맹구 하늘에서 눈이 와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심플하게 자, 하늘에서라는 게 그 단어가 어떤 이제 임베딩이 돼서 이제 어떤 벡터로 돼 있고 눈도 이렇게 벡터고 와이어도 이제 이런 벡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각각의 단어들은 어떤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다 임베딩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값들이 이제 이렇게 채워져 있겠죠? 실수 값들이 뭐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보자. 아주 그냥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하늘은 뭐 예를 들어서 0.1, 0.2, 0.3, 0.4, 0.5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 실수값들이 벡터에 자 눈은 뭐 1, 0.3, 0.7, 1, 0.1 뭐 이렇고요. 와 온다. 이거는 뭐 0.1, 0.1, 0.7 0.2, 0.1,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단어들, 딕셔너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vocabulary 안에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임베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각각의 단어들이 임베딩 된 거는 컨텍스트랑은 상관이 없어요. 문맥이랑. 그냥 단어 개별적으로 다 임베딩을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시켜서 어떤 실수값의 벡터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워드 임베딩이라든지 이런 테크닉을. 그런데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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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아프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제 눈은 똑같이 눈이라는 거는 어, 여기서는 이제 눈이니까 눈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똑같아요. 1, 0.3 0.7, 1, 0.1. 뭐 아프다는 예를 들어서 0.5, 0.5, 0.7, 0.1, 0.3. 뭐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위에서의 눈과 아래서의 눈은 일단 눈이라는 단어는 뭐가 됐건 이제 또 어떤 똑같은 벡터로 임베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눈이 와요 할 때 눈과 눈이 아프다의 그거에 이제 의미를 우리는 문맥을 보면은 이거는 어떤 뜻인지를 이제 우리는 알죠. 그러면 모델 입장에서도 뭔가 문맥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셀프 어텐션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다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 눈이라는 거가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셀프 텐션을 하면 값이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자 아웃풋 시퀀스가 이제 어텐션을 한 다음에 아웃풋 시퀀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 때 틀릴 거 아니에요. 얘는 이게 뭐 여기가 뭐 0.1이 더해진 상태 여기서 0.1이 더해진 상태
또 이제 여기서는 뭐 이거 0.3이 더해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0.1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뀐다는 거죠. 어텐션을 하고 나면은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 문맥을 파악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에요. 이제 이건 뭐 극단적인 어떤 하나의 그냥 문장을 통한 예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철학을 가지고 이제 일단 셀프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코더의 역할인 셈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 뭐 어텐션을 해서 이제 아웃풋 시퀀스로 인베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인풋 시퀀스가 들어가면 아웃풋 시퀀스는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학습을 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인풋 시퀀스가 뭐냐에 따라서 아웃풋 시퀀스는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지. 아, 뭔가 우리가 이제 학습을 뭐 하고 이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셀프 어텐션에 이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시킵니다. 그래야 뭐 학습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파라미터라는 게 없죠. WIJ가 파라미터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인풋이 주어지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자,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셀프 어텐션 자체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인풋 시퀀스가 셀프 어텐션이 이제 인풋 벡터들의 웨이티드 에버리지로서 아웃풋 시퀀스를 갖다가 내주고 그 웨이트들은 이제 더 프로덕트 어텐션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어떻게 바꿔주느냐 그러면은 쿼리 키 밸류의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켜요. 쿼리는 WQ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키는 WK라는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value에는 WV라는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이것이 WQ, WK, WV가 parameter. 그러니까 쿼리 키 밸류를 프로젝션 시키고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튜닝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파라미터들이 튜닝이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그 컨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을 보면은 뭐 이거는 별로 어렵진 않잖아요. 이제 뭐 달라지는 거라고는 여기서 보시면은 뭐 여기는 뭔가 이렇게 무슨 뭐 수학적인 거 그런 거는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라미터는 뭐가 되느냐? WQ, WK, WV. 이게 이제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퀄리티 밸류를 다 프로젝션 시키고 그 다음에 나 프로덕트 어텐션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Y2가 계산되는 과정은 보면은 일단은 쿼리가 X2죠. 자, 그러면 쿼리에 이제 W22, 21, 이제 이것보다 이제 쿼리가 X2니까 이제 거기에 WQ가 곱해지고 각각의 이제 키든 뭐 만약에 X3 어텐다는 걸 보면은 X3에 WK가 곱해지고 그 밸류 WV 해서 이제 웨이티드 썸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이제 실제 그 오리지널 페이퍼에 보면은 나 프로덕트는 노멀라이즈는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길이가 길면 길수록 값이 커집니다. 예, 그 벡터의 길이가. 그래서 이제 그 벡터의 길이, 즉 그게 디멘전이죠. 그거를 조금 더 반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쿼리, 키,
dot product를 해주고 이거를 디멘전의 스퀘어 루트로서 나눠주고 그리고 softmax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스케일링을 해주냐? 디멘전의 스퀘어 루트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디멘전이 이제 크지만 커질수록 더 큰 값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죠.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쿼리 키 밸류는 이제 그 쿼리 키 밸류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매트릭스예요. 그리고 일단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쿼리 매트릭스를 보면은 쿼리 벡터들이 다 이제 이렇게 로우 벡터로 표현이 돼 있어요. 컬럼 벡터가 아니라. 그래서 다 프로덕트가 QK 트랜스포즈로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뭐 쿼리 키 밸류의 뭐 디멘전들이 뭐 각각 쿼리하고 키는 디멘전이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밸류 따로 디멘전이 있고 이제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해줘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self attention을 하면서 그 자체가 parameterized가 돼 있어서 그 이제 프로젝션 시키는 그 메이트릭스들의 값들이 이제 학습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요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RNN에서는 그냥 그 히든 벡터들의 트랜지션들, 그러니까 히든 벡터들이 시퀀셜하게 이제 계산이 되면서 걔가 이제 컨텍스트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dot product attention이 directly 디펜던시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롱텀 디펜던시를 뭐 하냐 못하냐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아무리 뭐 멀리 떨어져 있다고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다 나를 기준으로 인풋 시퀀스의 모든 토큰들을 다 내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갖다가 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컴플렉시티가 아까 O(n) 스퀘어 D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하나하나 모든 애들을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퀀스 길이가 n이고 내가 n 개를 봐야 되니까 n 스퀘어가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디멘전 D가. 이게 이제 바를렉이에요. 여기서는. 좋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거죠. 멀티헤드 어텐션은 뭐냐 하면 헤드를 여러 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텐션을 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마치 그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피처 맵을 여러 개 계산하던 거랑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이 리니어 프로젝션을 이제 여러 개 쓰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에서 쿼리 키 밸류 각각 있겠죠. W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쿼리 키 밸류의 리니어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하고 또 다른 리니어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하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이제 8개의 다른 다 프로덕트 어텐션 그러니까 한 그 결과들을 쫙 다 모읍니다. 컨캐리네이트 하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으로 나갔을 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프로젝션을 한 번 더 하면 그게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8개의 다른 나 프로덕트 어텐션을 한 결과를 합쳐서 합친 결과다. 네. 그게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쿼리 키 밸류가 들어오면은 각각 리니어 프로젝션 시키고 그 결과를 가지고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하면 이제 하나의 결과가 나오죠. 그거를 H번만큼 반복을 또 다르게 해서 그 결과를 컨캐리네이트 하고 최종적으로 리니어 프로젝션 한 번 시킨 결과가 멀티헤드 어텐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코더는 그렇게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자기 스스로 이제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인풋 시퀀스의 컨텍스트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그다음 이제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어텐션을 할 때 미래 값은 어텐션을 못 하죠. 당연히 아직 제너레이션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스킹을 갖다가 합니다. 미래 값은 어텐션을 하지 못하게 뭐 하면 안 되죠. 하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이제 마스터 어텐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NN에서의 그 어텐션처럼 인코더가 디코더 간의 어텐션이 당연히 또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 인코더에서 셀프 어텐션은 이제 인풋 시퀀스의 어떤 디펜던시, 그 토큰의 디펜던시들을 모델링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좀 더 문맥을 파악하기 위한 거고, 또 디코더 안에 있는 셀 포텐션은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트하는 그 시퀀스들의 디펜던시를 보는 거고, RNN 인코더 디코더에서 어텐션은 어떻게 돼요? 디코더가 이제 인코더에 어텐션을 했었잖아요. 그러한 어텐션은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여기서도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나 프로덕트 어텐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에서 쿼리가 오는 거고 키하고 밸류는 인코더에서 당연히 오는 거고 그렇죠. 그 세 개의 텐션이 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멀티헤드 어텐션이 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포지션 와이즈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토큰별로 이제 시퀀스니까 이제 얘네들이 개별적으로 다 똑같은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 들어가고 똑같은데 얘 들어가고 그러니까 얘 들어가서 하나 나오고 두 번째 들어가서 나오고 세 번째 들어가서 나오고 그게 이제 포지션 와이즈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같은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 각각의 포지션별로 개별적으로 그러나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싱글 히든 레이어를 갖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뭐 하여튼 원래 오리지널 아키텍처는 히든 유닛의 개수가 2048. 그다음에 인풋 디멘전이 512.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각각 포지션별로 다시 한번 그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거치면서 추가적인 이제 인베딩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인코더, 디코더 내용은 사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코더만 이해하려고 이제 일단 노력을 해보세요. 그럼 인코더는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코더는 지금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플러스 포지션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워드네.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설명한 건 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풋 시퀀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뭐 RNN은 뭐 시퀀셜하게 이제 그 디펜던시를 모델링 하는데 뭔가 어땠거나 아니면은 뭐 커널을 통해서 디펜던시를 모델링 하거나 CNN처럼 어차피 뭔가 그 토큰들 간의 디펜던시를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셀프 어텐션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셀프 어텐션은 이제 이게 여러 개를 해서 합친 게 멀티헤드 어텐션이니까요. 하여튼 일단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문맥이 파악된 이러한 이제 시퀀스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포지션별로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러한 시퀀스가 들어가면 일단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치면 다시 이렇게 시퀀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있어서 얘가 먼저 들어가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얘가 들어가면 또 나오고 얘가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다시 또 이런 시퀀스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데 얘가 이제 인풋 시퀀스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뭔가 의미가 더 잘 파악된 임베딩된 그런 시퀀스라는 뜻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인코딩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충분히 잘 워킹을 하지만 여기서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아니면 요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어떻게 그럼 이게 그 트랜스포머 내용이 어렵나요? 아니면 뭐 충분히 따라올 정도인가요? 아니면은 쉬운가요? 이게 원래는 트랜스포머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걸 한 2018년도쯤에 강의를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했고 그때는 좀 이제 이 트랜스포머가 그렇게까지 대중적이진 않아서 그런지 막 뭔가 좋은 모델이라는 건 알지만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지금은 뭐 트랜스포머를 설명 안 해도 거의 대부분이 다 트랜스포머를 쓰고 익숙하니까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뭐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뭐 일단은 뭔가 100% 이해는 안 되지만 멀티헤드 어텐션이 어떤 인풋 시퀀스의 그런 어떤 토큰들의 디펜던시를 잘 모델링하고 의미를 파악해서 그러한 임베딩된 시퀀스를 뭔가 이렇게 쭉 계산해서 내준다. 까지 정도의 개념적으로만 이제 이해가 되면 됩니다. 질문을 하신 분 하나가 각각의 단어 중에서 무슨 단어가 우선인지 명사만 우선 아니요, 아니요. 무슨 단어가 우선인지 그런 거를 골라내는 게 아닙니다. 어텐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에서 눈이 와요 해서 얘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늘과 나는 어떤 만큼 관련이 있는지 와요와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 그러면 하늘에 있고 와요가 있으면 나는 눈인데 스노우에 해당된다는 거가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스노우의 의미를 갖게끔 이제 여기에 원래 눈이라는 거에 이 임베딩된 벡터 값이 다시 변하는 겁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텐션을 거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이 각각의 벡터의 값들이 다 좀 변화가 있겠죠. 그 변화된 것이 궁극적으로 스노우와 아이를 구별을 할 수 있는 이제 뭔가 예를 들어 근거가 되는 겁니다. 변환값이. 그러니까 똑같은 눈이 처음에는 같은 벡터로 시작이 됐지만 어텐션을 하고 나서는 눈이 아프다의 눈과 하늘에서 눈이 와요의 눈은 다른 벡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골라내는 거는 아니에요. 모든 벡터들이 값들이 다시 어텐션을 하고 나면 다 좀 바뀌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러면은 이 셀프 어텐션은 위치 정보는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얘는 보면은 뭐 하늘이 눈보다 한 칸 옆에 있고 와이어가 눈보다 한 칸 옆에 있는지 몇 개 떨어져서 그 단어가 있는지는 전혀 반영을 안 하죠. 그냥 서로 그냥 멀리 떨어져 있건 가까이 떨어져 있건 그냥 나 프로덕트만 해서 그냥 나 프로덕트 값이 크면 얘가 좀 나랑 관련이 있고 나 프로덕트 값이 좀 작으면 좀 얘 관련성이 좀 적고 그냥 그 계산만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정보가 없어요. 어텐션.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늘하고 눈이 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뭐 이제 눈이라는 단어가 뭐 몇 번째 나타난 건지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법이 그 포지셔널 인코딩이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포지셔널 인코딩.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떤 토큰들이 있으면 얘를 갖다가 이제 임베딩 시켜고 그 다음에 포지션 임베딩도 이제 뭔가 이 벡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지션 임베딩된 값들이 각각의 토큰들에 이제 더해져서 궁극적으로 값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할 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애초에 그 원래 오리지널 그 트랜스포머 논문에 쓰인 것은 이제 사이누소이덜 그러니까 이런 그 뭐죠? 사인 펑션을 이용한 인코딩이에요. 네. 그러면은 음, 이렇게 이제 어떤 임베딩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포지션에 해당되는 벡터면 이제 여기에 어, 짝수에 해당되는 애들 2i는 이제 짝수죠. 짝수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 값을 집어넣고 홀수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 값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처음엔 뭐 도대체 왜 이런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그냥 뭐 바이너리 넘버를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바이너리 넘버로 표시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0부터 15까지면은 4개의 디짓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0 그러면은 0000 1 그러면 0001 2 0010 3 0011부터 15가 1111까지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자,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를 보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는 뭐예요? 계속 바뀌죠. 0, 1, 0, 1, 0, 1, 0, 1, 0, 1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비트를 보세요. 그럼 얘는 0011, 0011. 맨 오른쪽에 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바뀝니다. 포지션에 따라서. 지금 0부터 15는 포지션이에요. 자, 여기가 0, 1, 2, 15. 그러니까 16개의 포지션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거는 보시면은 0000 1111 0000 1111 그러면 두 번째보다는 조금은 더 천천히 바뀌는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000000 11111 제일 천천히 바뀌죠. 그럼 이제 그 주기를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쫙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애는 그거보다는 좀 더 천천한 주기를 갖고 점점점 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그 주기는 천천히. 그렇죠?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요러한 거를 컨티뉴어스한 걸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사이누소이드를 이용해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기가 다른 사이누소이드 펑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맨 오른쪽에 있는 애는 주기가 굉장히 빠르고 주기가 점점 늦어지고 더 천천히 늦어지고
그래서 그런 그 사이너소이드 펑션을 이용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거에 컨티뉴어스한 걸로 확장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우리의 임베딩 벡터의 디멘전이 D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으로 이제 그 이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프리퀀시가 처음에는 W 오메가 1 오메가 1이었고 그 다음에 오메가 2 오메가 2 그더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처음에 이제 오메가 1은 1 나누기 만 분의 2 나누기 D승. 자, 오메가 2는 1 나누기 만 분의 4 나누기 D승. 그러니까 점점점 큰 값으로 더 나눠주니까 이 angular frequency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frequency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처음에 좀 빨리빨리 변하고 조금씩 더 천천히 변하고 천천히 변하고 천천히 변하고 하는 그 사이너소이달 웨이브를 이제 더해주는 겁니다. 원래 임베딩된 벡터에다가. 그래서 걔가 포지션 정보를 반영한 그 임베딩 벡터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애초에 임베딩 벡터가 있고 플러스 이렇게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이 또 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쪽이 뎁스고 이쪽이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이 여기서부터 점점점 멀리 떨어진 거고요. 이 뎁스라는 거는 이제 이 디멘전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요쪽이 이제 좀 자주자주 변하고 조금 더 천천히 변하고 천천히 변하고 천천히 변하는 그러한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그 포지셔널 인베링 벡터를 이제 보통 이제 더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게 그냥 그 사이너소이드 웨이브를 통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줍니다. 자, 이게 이제 고전적으로 자,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이 잠깐만요. 포지션 값을 키 값으로 대체할 수 없나요? 키는 그냥 그 각각의 그 토큰 벡터 값이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이 어떤 포지션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 설명드린 거는 원래 애초 트랜스포머 오리지널 페이퍼에 있는 포지셔널 인코딩.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이 계산상의 좀 부담감을 덜 주기 위해서 심플한 테크닉을 썼고요. 뭐 제가 알기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포지셔널 인코딩 방법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한 것이 가장 오리지널 페이퍼에 등장한 가장 간단한 그런 그 사이너소이드 포지셔널 인코딩 방법이고요. 현재 많이 쓰는 그 포지셔널 인베딩은 롭이라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터리 포지션 인베딩이라는 테크닉이고요. 아마도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랜스포머를 요새 모델의 트랜스포머들을 사용한다면은 롭을 주로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원래 오리지널 그 포지셔널 인코딩 방법은 또 어떤 게 단점인지 롭이라는 방법은
뭐가 장점인지 뭐 한번 보도록 하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e tiger chased the rabbit이라는 문장과 The rabbit chased the tiger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 어텐션만 보면은 뭐 변화는 없어요. 어텐션 값들은 사실 그냥 내가 주변에 어떤 그 관련성이 있는지만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attention mechanism은 permutation equivariant 합니다. 네.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순서가 바뀌면 아웃풋도 똑같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인풋의 순서가 바뀌면 아웃풋도 똑같이 그 순서 바뀐 대로 나오는 게 permutation equivariant. 그러니까 이 attention mechanism은 permutation equivariant 합니다. 인풋 순서가 바뀌면 아웃풋도 똑같이 바뀌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풋 시퀀스가 토큰 1, 토큰 2, 토큰 3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attention mechanism을 거치고 나서는 output 1, output 2, output 3로 나왔어요. 만약에 인풋을 토큰 3, 토큰 1, 토큰 2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셔플링을 시키면은 그러면 이 attention mechanism의 아웃풋은 똑같이 output 3, output 1, output 2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permutation equivariant.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이 없이는 이제 시퀀스 오더의 인버리언트. 그래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제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I bought an Apple Watch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러한 토큰들이 들어왔고 그 각각의 토큰들의 이제 인베딩이 X1, X2, X3, X4, X5라고 하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애플 1 쿼리로 해서 쭉 이제 그 attention 값들을 갖다가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머지 인베리드 토큰들은 다 키하고 밸류에 해당되는 리니어 프로젝션을 거쳐서 키 밸류가 계산이 되고 X2도 WKWV가 곱해져서 키 밸류 나머지는 다 키 밸류는 이제 다 똑같은 그 리니어 프로젝션을 거쳐서 나오고 이제 X4가 쿼리가 되니까 걔만 WQ가 곱해진 쿼리가 계산이 되고 이제 쿼리 입장에서 각각의 키들과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쿼리 Q4는 기본적으로 다른 5개의 키들과의 다 프로덕트를 하고 그 결과가 쭉 나오면 걔가 스케일드 다 이제 다시 스케일링 노멀라이즈를 해주고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어텐션 웨이트이 계산이 되면 그 어텐션 웨이트로 주고 해당되는 밸류들의 각각 웨이트이 곱해져서 그거의 썸이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attention weight 그리고 이제 value가 다 곱해져서 그래서 예를 들어 Q4를 쿼리로 줬을 때 아웃풋은 이제 attention weight과 value 다 곱해져서 그거의 weighted sum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weighted sum이죠. 만약에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I bought an 뭐죠? I bought an Apple Watch였었는데 이제 만약에 그 단어의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Watch on Apple I bought라고 바뀌면은 그러면 이제 embedded 토큰이 X5, X3, X4, X1, X2로 바뀌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키 밸류들이 이제 쭉 또 계산이 되고 똑같이 애플 입장에서 애플을 이제 쿼리로 해갖고 어텐션을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V5에는 뭐죠? 어, 5 여기죠.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Q4와 K5에 의해서 계산된 attention rate들. 그래서 이제 아까 케이스, 그다음에 지금 순서가 바뀐 케이스를 보시면은 어차피 equivariant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이것들인데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이 순서는 바뀌었지만 어텐션한 결과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저 뭐 오늘 설명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익숙치 않아서 개념적으로 조금 금방금방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뭐 어려운 이론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포지션 인코딩이 이제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포지션 인코딩을 안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포지션 정보를 이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I bought an Apple Watch에서 자 포지션 정보 자 1, 2, 3, 4, 5. 그럼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사이누소이드 펑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포지션을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프리퀀시 빨리 변하는 것부터 천천히 변하는 걸로 이제 그 디멘전만큼 이렇게 인코딩이 된 거를 우리가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X1에도 이제 이 포지셔널 인코딩 더해주고 X2에도 더해주고 X3에도 더해주고 X4에도 더해주고 X5에도 각각 해당되는 포지셔널 임베딩 벡터들 값들이 다 이제 이렇게 더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X1에 더해지는 거는 M을 1로 놓고 쭉 계산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both x2에는 또 m을 2로 놓고 계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이누소이드 커브가 있으면 이제 m 이퀄 1일 때, 2일 때 뭔지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그래서 그냥 더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아까 설명한 자, 오늘은 그럼 뭐 요까지 하고 그다음에 롭이 왜 더 필요한지는 뭐 내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은 이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 어떤지 전혀 반응이 없어서 일단은 한 번은 조금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먼저 오늘 밤에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일 뭐 오전이나 오후에 조금 시간이 날 때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질문이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으면 이제 내일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더 진도를 나가도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그러니까 뭐 한 몇 분만 얼굴이 보이고 나머지 분들은 얼굴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의 맨날 보이는 얼굴만 주로 보이고 나머지 분들은 안 보이는데 지금 오늘 보면은 다들 엄청 피곤한 얼굴에다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듯한 얼굴이라서 일단 오늘 강의는 일단 잠깐 여기서 멈추고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 한두 개 받고 아니면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내용이 혹시 좀 어렵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그 트랜스포머 파트가? 오늘 좀 어렵습니까? 아니 그냥 제 느낌에 여러분들이 그 표정이라든지 반응을 정확하게 이게 오프라인 강의 때는 제가 금방 반응을 아는데 그래도 왠지 느낌에 이게 어려운 거가 아닌데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처럼 예. 다시 조금 내일 트랜스포머를 조금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생각하던 거고 조금 익숙치 않은 방법이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떡합니까? 지금은 다 트랜스포머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포머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좀 우리가 잘 이해를 아무래도 해야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요.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뭐 오늘 어 다들 어렵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훨씬 그렇죠. 마음이 편해지죠. 나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구나. 예.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한테 어려운 건 딴 사람한테도 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거든지 내가 금방 이해가 된다? 그럼 딴 사람도 다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이 되면은 딴 사람들도 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트랜스포머 이해 못한다고 뭐가 그렇게 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제가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동안은 컴퓨터 공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뭐 코딩이 엄청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들 뭐 어렸을 때부터 코딩 교육을 시키고 미국도 코딩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미국 애들이 코딩을 훨씬 더 잘하죠.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과도 많이 갔는데 갑자기 컴퓨터 공학과 나온 애들이 잡을 지금 뭐 못 잡고 있다고 미국에서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스탠포드에 입학하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딥러닝이 막 붐이 되면서 한 2020년 정도까지는 뭐 스탠포드에 들어오는 애들의 거의 50%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한다. 그만큼 이제는 CS가 중요하다. AI 때문에. 그리고 그중에서 대부분이 다 AI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는 컴공이 굉장히 꼬레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성적이 낮은 애들이 컴공에 들어왔어요. 한동안은. 그러니까 그게 한 2000년부터 한 2010년 사이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컴퓨터 공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렇게 제일 성적 안 좋은 애들이 들어오는 과에 있어야 되느냐. 근데 이제 90년대 학번은 굉장히 좀 잘합니다. 네. 한 2000년 중반 학번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점점점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너희 과 때문에 우리 학교의 그 입학 성적이 떨어진다고 매일 뭐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AI 때문에 뭐 컴공이 인기가 좋아졌는데 문제는 컴공을 나와도 지금 이제 잡을 못 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그게 좀 잘못 기사일 수도 있어요. 컴공이 그냥 단순히 코딩하는 학과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코딩을 조금 이제 일찍 배워서 코딩으로 이제 밥 먹고 살려고 하면은 좀 이제 그런 잡이 예전만큼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인원을 많이 감축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막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는 막 엄청나게 감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컴공이 그렇게까지 또 뭐 그러면 AI를 조금 하면은 또 나아지느냐?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무슨 전공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무슨 전공을 하든 자기가 그냥 거기서 잘하면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무슨 전공. 근데 뭐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이 아니니까 뭐 전공을 바꾸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는 이제 뭔가 해당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글쎄요, 저는 컴공이 그렇게 이제 인기가 다시 또 순식간에 없어질려는지 뭐 저랑은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그렇죠. 4년 전공으로 평생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컴퓨터를 전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컴공과 교수를 20년을 했고 근데 컴퓨터를 전공한 적은 없죠. 또 지금은 뭐 제가 뭐 그래서 뭐 컴퓨터 가지고 밥 벌어먹는 것도 아니고 예,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냥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됐든 하나를 잘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뭔가 하나를. 하여튼 일단 이뭐 늦은 시간에 다들 피곤하실 테니까 자, 네, 이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